주한미군과 탈북자 사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오해 같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밝혀지는 진실은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격한 언쟁, 울부짖는 미군과 탈북 여성의 모습에 한미 당국과 병원 관계자들마저 숨을 삼켰다고 합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 전에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에 널리 퍼져 한미관계, 남북관계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군이 잘못했다면, 미군 탈북녀가 잘못이라면 북한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존 밀러, 32살입니다.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통신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어요. 동료가 다쳐서 서울 아산병원에 함께 가는 일. 그저 그런 일상 중 하나였거든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달랐어요. 기지 안의 딱딱하고 건조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죠.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따뜻함이 공간 전체를 감쌌습니다. 간병인들이 환자를 부축하는 모습, 가족들이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 의료진들의 차분하면서도 신속한 발걸음까지. 모든 게 하나의 흐름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동료의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로비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게 보였거든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몇 걸음 더 나아가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군에서 익힌 반사신경이 먼저 움직였죠. 재빠르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가벼운 몸이 제 팔에 기댔을 때 왠지 모를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한국어로 안부를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근처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조금씩 마시며 숨을 고르더니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제가 미국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리고는 용산기지에서 근무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의 눈빛이 조심스럽지만 진실해 보였습니다. 증상에 대해 물어봤지만 그녀는 망설이다가 그냥 정기 검진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더 물어보려던 순간 동료가 진료를 마치고 나타났어요. 일어서야 했지만 그녀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료받을 때까지 함께 있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녀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처음 만난 외국인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의외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마지못해 병원을 나섰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 조심스러우면서도 슬픈 눈빛이요. 차 안에서 동료가 물었을 때 처음 본 사람이라고 답했지만 그때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왜 낯익은 얼굴이라고 생각했는지 말이에요. 몇 달 전 정보과에서 본 탈북자 관련 보고서였어요. 그 보고서에 실린 사진 중 하나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보고서 속 사진은 흑백이었고 표정도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본 그녀는 달랐어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기지 숙소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 그녀가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했을까? 왜 혼자서 병원에 왔을까? 그리고 왜 나는 그녀가 신경 쓰일까?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 새로운 감정이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게 바로 운명이었습니다. 이틀 후 또 다른 동료의 진료 때문에 같은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이번엔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다시 그녀를 만났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이 든 여성과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그녀도 저를 알아봤어요.
눈이 마주치자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몸이 많이 나아졌다며 고마워하는 그녀를 보며 안도감이 들었어요. 옆에 있던 여성이 저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그녀에게 물었을 때 비로소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나. 보고서에서 본 이름과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엔 보고서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유나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어요. 그날 우리는 조금 더 길게 대화했습니다. 그녀는 위와 식도에 문제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닌다고 했어요. 스트레스성 소화장애였죠. 저는 제가 한식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고,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녀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처음으로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국물 요리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말했을 때 말이에요. 그렇게 병원에서의 두 번째 만남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작별 인사가 아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시 만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병원에서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제가 동료들 진료에 자원하는 횟수도 늘어났죠. 물론 그 이유가 뭔지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같은 병원을 찾는 시간이 비슷했거든요. 그녀는 치료를 위해, 저는 동료들을 위해. 하지만 점점 서로를 기대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고, 어느 날은 그녀가 먼저 와서 기다렸죠. 그렇게 우리만의 작은 약속이 생겨났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줬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제 반응을 살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니,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3년 정도 되었다며 아직도 적응이 쉽지 않다고 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뭔가 더 깊고 진실한 것이었어요. 그날 헤어질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병원 밖에서도 만날 수 있을지, 맛있는 한식집도 알고 있고 몸에 좋은 음식도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녀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조심스럽지만 따뜻했고 희망이 담겨 있었거든요. 병원 로비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순간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나와의 첫 약속은 명동 근처 작은 한식집이었습니다. 제가 동료들과 가끔 가던 곳이었어요. 사장님이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집밥 같은 맛이 났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유나는 이미 와 있었어요. 식당 입구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유나는 메뉴판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뭔가 고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했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택의 자유조차 새로운 경험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았겠죠. 제가 삼계탕을 추천했습니다. 몸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면서 말이에요. 유나는 삼계탕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먹어본 적은 없다고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바꿔드리겠다고 했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삼계탕이 나왔을 때 유나의 표정이 신기해졌어요. 뜨거운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며 감탄했거든요. 향이 정말 좋다며 첫 숟가락을 떠서 조심스럽게 맛봤어요. 그리고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지 몰랐다며 너무 맛있다고 했어요. 몸이 정말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얼굴색이 좋아 보였거든요. 체했을 때나 소화가 안 될 때 이런 국물 요리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몸이 안 좋으면 죽이나 국물을 찾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유나는 신기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픈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가 과거를 떠올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지 않다고, 아프면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좋은 병원도 있다고 말이에요. 유나는 정말 꿈 같다고 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유나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정말 고맙다며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몸에 좋은 음식들을 더 찾아보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식사만 했는데 점점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유나의 위험이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어느 날 유나가 작은 보온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좋은 음식 많이 사줘서 보답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보온병을 열자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올라왔어요. 한 숟가락 떠서 맛봤는데 정말 깊은 맛이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끓이는지 물었더니 어머니가 북한에 계실 때 가르쳐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아마 어머니 생각이 났나 봐요. 그때부터 유나는 가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모두 정성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도 뭔가 해주고 싶어서 한국 전통시장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신선한 재료도 구경하고 몸에 좋은 것들도 찾아보자고 말이에요. 남대문 시장에 처음 갔을 때 유나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온갖 채소와 과일, 생선들을 보며 감탄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음식이 한 곳에 있다니. 정착센터에서 나온 후로는 대형마트만 가봤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상인들과 주고받는 정겨운 대화, 시식을 권하는 친절함, 덤으로 하나 더 주는 인정. 유나는 모든 게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한 할머니가 배를 깎아서 주셨을 때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이렇게 친절한지 물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여기서는 모두가 가족이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유나의 몸에 좋다는 재료들을 한아름 샀어요. 연근, 마, 대추, 생강. 할머니들이 하나하나 골라주시며 요리법까지 알려주셨거든요. 연근은 갈아서 죽 끓여 먹으면 위에 좋고, 대추는 생강과 함께 끓여서 차로 마시면 몸이 따뜻해진다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나가 말했어요. 정말 신기하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신경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장 사람들은 더 그렇다고 말이에요. 유나는 저도 그런 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이유를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기지 숙소에서 유나가 해준 말을 계속 떠올렸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언어나 문화만이 아니었나 봐요. 사람에 대한 따뜻함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유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제 산 연근으로 죽 끓였는데 정말 맛있고 위도 편하다며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뭔가 뿌듯했거든요. 유나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제가 그 과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다양한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가락시장, 경동시장, 중부시장. 각각의 특색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가 유나를 친근하게 대해주는 거였죠. 상인들이 유나의 변화를 알아봐 주실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며 뭔가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정말로 유나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유나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번엔 자신이 요리해드리겠다며 집에서 말이에요. 그동안 배운 요리들로 정성껏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유나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곳곳에 시장에서 산 재료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좁아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정말 따뜻한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유나가 만들어준 식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연근죽,
미역국, 나물 반찬, 계란말이.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음식 맛보다 더 감동적인 건 유나의 마음이었어요. 맛있는지 물어보는 유나에게 정말 맛있다고, 이런 정성스러운 식사는 오랜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유나는 다행이라며 처음에는 뭘 해드려야 할지 몰랐다고, 제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이 뭔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유나가 정성껏 만든 거라면 뭐든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우려고 했는데 유나가 말렸어요. 손님이 어떻게 설거지를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손님이라기보다는 친구 아니냐고 물었더니 유나가 잠시 멈칫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다며 소중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유나의 집에서 돌아가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무언가였죠. 병원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할 줄은 몰랐어요. 밥 한 끼를 함께 먹는 단순한 일상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도 몰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나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따뜻한 음식과 정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어요. 유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저는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는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유나가 처음으로 제안한 약속이었죠. 한강에 가본 적이 없다며 사람들이 좋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강에 도착했을 때 유나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넓은 강과 시원한 바람, 여유롭게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며 감탄했거든요. 이렇게 넓은 강이 도시 한복판에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강은 서울 사람들의 쉼터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힘들 때나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많이 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유나가 준비해온 김밥과 음료수를 나누어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제가 언제부터 한국에 있었는지 물어봤을 때 3년 정도 됐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엔 언어도 문화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한국이 편하다고 말이에요. 유나도 3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때때로 낯설다면서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야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도 한국에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유나가 한참을 강물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고 표정이 진지해졌죠. 사실 자신은 북한에서 온 게 맞다며 병원에서 말했던 것처럼이라고 했어요.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오게 된 이유는 복잡하다며 유나가 말을 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녀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다고 했어요. 심장병이었는데 북한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유나가 남한으로 와서 성공하면 나중에 아버지도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다고 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다고, 가족들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었더니 한국에 와서 알았다며 가족들을 데려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눈물이 유나의 눈가에 맺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정말 힘들었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꿈 같았다고 했어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밤늦게 거리를 다닐 수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혼자라서 그랬을까 물었더니 그것도 있지만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자신 혼자만 이렇게 좋은 곳에 있다는 게 말이에요. 유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착센터에서 나와서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때 스트레스로 위장병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게 되신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약만 타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저를 만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다며
그때 쓰러질 뻔했을 때 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도 그날이 특별했다고, 왜 그렇게 유나가 신경 쓰였는지 모르겠더라고 말했습니다. 유나가 작게 웃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미군을 무서워했다고, 적이라고 배웠는데 저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었더니 사람은 국적이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유나에게 고백해야 할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다면서, 실은 기지에서 정보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서 탈북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혹시 자신의 이름이 있었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유나의 사진도 봤다고, 처음 병원에서 봤을 때 나직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거였다고 말했어요. 유나가 돗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당황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고 확실해진 후에도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중요하지 않냐며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았죠. 보고서 속의 유나와 제가 만난 유나는 완전히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냥 정보였지만 유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다고 유나가 말했습니다. 맞다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유나를 정보나 업무 대상으로 본 적이 없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유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유나가 한참을 침묵했어요. 강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정말 업무 때문이 아니었냐고 물었고, 절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리도 없고, 함께 시장도 다니고, 유나의 집에서 식사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제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는지 유나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그럼 지금도 자신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건지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개인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답했어요. 유나가 다시 돗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소중한 사람이라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중하다는 게 친구로서냐고 물었을 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감정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섰다는 걸 말이에요. 친구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유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친구 이상이라는 게 뭐냐고 물었고,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유나를 정말 좋아한다고. 고백이었어요.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준비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 자연스럽게 나온 진심이었죠. 유나가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으며 자신도 저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제 마음이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며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왜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탈북자고 저는 미군이라고, 게다가 저는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자고,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좋아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며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어요. 강물이 노을빛으로 물들었고 우리는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유나가 고맙다고 했어요. 뭐가 고마운지 물었더니 자신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서라고 하더라고요. 저야말로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유나 덕분에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소중해졌다고 말이에요. 그날 유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나가 제게 마음을 열어준 것 자체가 기적 같았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믿음으로 채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거든요. 한강에서의 그 하루는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었어요. 서로의 과거를 나누고 진심을 고백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된 특별한 날이었죠.
유나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우리 관계를 기지 내에서는 비밀로 지키고 있었거든요. 군인으로서의 조심성도 있었지만 유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나 봐요.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정보과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톰슨 중령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의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령은 제게 대해 들어온 보고가 있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보고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제가 탈북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톰슨 중령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윤아라는 여성이 맞는지, 3년 전 탈북한 사람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답했어요. 거짓말할 수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유나가 어떻게 될지 걱정됐어요. 톰슨 중령은 현지인과의 개인적 접촉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탈북자 같은 민감한 배경을 가진 사람과는 더욱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정보도 누설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관계와 업무는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건 자신이 판단할 문제라며 문제는 이 관계가 계속되면 기지 전체의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라고 했어요. 톰슨 중령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감시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병원에서 그 여성과 자주 만나는 걸 본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사해 보니 지속적인 만남이 확인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화가 났어요. 누군가 저희를 감시했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저는 군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이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톰슨 중령은 제 감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군인이고 여기는 외국이라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군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라고 더 이상 그 여성과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할 수 없다고 답했어요. 톰슨 중령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명령을 거부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식 절차에 따라 개인적 관계를 보고드리겠다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겠지만 개인적인 감정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톰슨 중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우수한 장교라는 건 인정하지만 이 문제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네, 책임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정식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을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유나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유나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이 상황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며 무슨 일이냐고 유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기지에서 우리 관계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것, 관계를 정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는 것까지. 유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역시 이런 일이 생긴다며 자신 때문에 제가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자신이 처음부터 걱정했던 일이라고 했어요. 유나 씨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군인이고 자신은 탈북자라고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라도 우리 관계를 지킬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재군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유나가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감수할 일이라고 답했어요. 유나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거든요. 혼란스럽다고 했어요. 행복했던 지난 한 달이 꿈만 같았는데 갑자기 현실이 확 밀려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자고 말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며 유나가 의문을 표했어요. 그날 밤 유나를 달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녀의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기지 내에서 제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존이 탈북자랑 사귄다는 이야기, 정보과 장교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 보안상 문제 없냐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는 듯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거든요. 특히 힘들었던 건 절친한 동료인 마이크의 반응이었어요. 정말 탈북자와 사귀는 거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미쳤다며 왜 하필 탈북자냐고, 한국 여자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탈북자들은 복잡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가족이 북한에 있을 수도 있고,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상부에서는 다르게 볼 거라고 마이크가 말했어요. 마이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 주 금요일, 톰슨 중령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생각해봤냐고 물었고, 네라고 답했습니다. 결론을 묻자 정윤아와의 관계를 지속하겠다고, 단 모든 절차를 규정에 맞게 진행하겠다고 답했어요. 톰슨 중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보고서는 작성했냐고 물었고,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유나와의 만남 경위, 관계 발전 과정, 보안 수칙 준수 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했거든요. 상당히 자세하게 써놨다며 이 보고서는 위로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최악의 경우 전속이나 징계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네, 각오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정말 그녀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네, 유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유나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어요. 결국 보고서까지 올라간다며 유나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당한 절차라고 숨길 이유도 없다고 답했어요. 유나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잠시 시간을 가지자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볼 때까지 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니라며 자신이 결정한 거라고 했어요. 자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유나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 연락도 최소한으로 하자고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유나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우리 사랑이 벌써 시련을 맞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결심이 생겼어요. 유나를 지키고 우리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기지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시련쯤은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유나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었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유나가 혼자서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것. 그녀가 다시 마음을 닫아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유나와 연락을 끊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기다렸지만 그녀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녀가 말한 대로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열흘째 되는 날, 참을 수 없어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했는데 분명 유나 번호가 맞았거든요. 정유나 전화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 번호는 해지됐고 새 주인한테 넘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나가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뜻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번호를 바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참지 못하고 유나의 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분은 일주일 전에 이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연락해서 급하게 나가시면서 보증금도 일부 포기하셨다고 했어요. 완전히 당황했어요. 유나가 집까지 옮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새 주소를 아는지 물었지만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유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자주 갔던 병원부터 시작해서 함께 다녔던 시장, 식당들을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어요. 병원 접수처에서도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친구라고 해도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막했어요. 유나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사흘 더 지나서 정착센터에 연락해봤어요. 혹시라도 유나가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유나라고 하니 최근에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일주일 전쯤 급하게 상담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상담이었는지 물었지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더욱 걱정이 됐어요. 유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전에 유나가 말했던 것 중에 가끔 다른 탈북자들과 연락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들이 유나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그들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거였어요. 유나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우연히 단서를 찾았어요. 우리가 자주 갔던 시장에서였습니다. 유나 양을 말하는 거냐며 요즘 안 보인다고 시장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는지 물었더니 글쎄 열흘 전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표정이 안 좋더라고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다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왔는지 물었더니 아니라며 혼자 왔는데 그때 전화를 받더라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크길래 들렸는데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한다는 말에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하더라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유나를 협박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기지로 돌아가서 고민했어요. 유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누가 그녀를 위협하고 있는 건지 알아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톰슨 중령을 찾아갔어요. 개인적인 부탁이 있다며 정유나가 실종됐다고 말했어요. 톰슨 중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언제부터냐고 물어서 2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집도 이사 갔고 전화번호도 바뀌었다고 설명했어요. 혹시 자발적으로 떠난 건 아니냐고 물었지만 아니라고 답했어요. 뭔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시장 할머니가 들은 전화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톰슨 중령은 이건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혹시 탈북자를 협박하는 조직이 있다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중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내 말도 일리가 있다고 했어요. 만약 정말 조직적인 범죄라면 알겠다며 한국 경찰에 연락해서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한국 경찰과의 연락 결과를 들을 수 있었어요. 경찰에서 확인해 봤는데 최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와 협박 사건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류의 협박인지 물었더니 주로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이용한 협박이라고 했어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나가 그런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나를 데려간 건지 물었더니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보통 피해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숨기면서 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유나는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물었더니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유롭지는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경찰과 함께 유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정보들을 모두 제공했고 경찰은 탈북자 관련 범죄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요. 톰슨 중령이 저를 불러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탈북자 브로커 조직을 검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있던 곳에서 정유나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정말이냐며 유나가 무사한지 물었더니 다행히 큰 부상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많이 놀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더니 병원에 있다고 했어요.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달려가고 싶었지만 톰슨 중령이 말렸어요. 이건 아직 진행 중인 수사라며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유나가 걱정된다고 하니 내 심정을 안다며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자신이 경찰에 연락해서 연회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드디어 유나를 만날 수 있었어요. 병원 면회실에서 마주친 유나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제 이름을 부르며 괜찮다고, 다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일을 겪었나 봐요. 천천히 말하라고, 급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유나는 죄송하다고 했어요. 자신 때문에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랬다면서 말이에요. 아니라고, 유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날 유나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정말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던 거였고, 돈을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저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함께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때는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유나를 다시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녀를 되찾았고 위험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럴까 하며 유나가 물었고 네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유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다짐했어요.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말이에요. 유나를 되찾은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본국에서 전속 명령이 내려온 거였습니다. 톰슨 중령이 공문을 건네며 미국 본토 발령 명령이라고 말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물었더니 한 달 후라고 했어요. 펜타곤 정보과로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펜타곤. 군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유나와의 관계 때문인지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정상적인 순환 발령이라며 오히려 승진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유나와의 일 때문에 본국으로 보내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혹시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톰슨 중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쳤냐며 펜타곤 발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어요. 정유나 때문이냐고 물었고 네라고 답했습니다. 톰슨 중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현실을 보라고, 자네는 미군 장교고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게 군인의 숙명이라고 했어요. 하지만이라고 말하려다가 그 여자도 이해할 거라고 했어요. 자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말이에요. 그날 저녁 유나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카페에 앉아있는 유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날이 온다며 유나가 말했어요.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발령을 거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며 유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건 안 된다고, 제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제 미래는 유나와 함께하는 거라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군인이고 조국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나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유나는 어떻게 하냐고, 저 혼자 떠나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자신은 괜찮다고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괜찮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며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고민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유나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마이크가 저를 찾아왔어요. 펜타곤 발령 축하한다며 왜 표정이 그러냐고, 펜타곤이면 꿈의 자리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녁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마이크가 미쳤다며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포기하냐고 하더라고요. 진심이라고 답했어요. 마이크가 의자에 털썩 앉으며 저녁한 후에는 뭘 할 거냐고 물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인맥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마이크가 말했어요. 마이크의 말이 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서 있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어요. 동료들, 상관들, 심지어 부모님까지 국제전화로 만류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미쳤다며 20년 군 생활을 그냥 포기한다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지만 사랑은 이해하지만 현실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현실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고해졌습니다. 저녁 신청서를 작성하던 날, 톰슨 중령이 마지막으로 저를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하셨지만 이미 결정했다고 답했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네라고 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톰슨 중령이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자네 정말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냐고 물었더니 한국에 와서 사람이 됐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업무밖에 모르는 기계 같았는데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건지 물었더니 아니라며 오히려 좋은 변화라고 했어요. 다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다고 답했어요. 저녁 신청이 접수된 후 유나에게 알렸어요. 정말 저녁 신청을 했냐며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고 답했어요. 유나가 울먹였어요. 자신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유나 때문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다고. 군인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서 유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날 유나와 함께 한강을 걸었어요.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유나가 두렵지 않냐고 물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다고 답했어요. 유나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유나도 저와 함께라면 용기가 난다고 했어요. 저녁 승인이 날 때까지는 한 달이 더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취업 정보도 알아봤어요. 다행히 제가 가진 정보 보안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에서는 미군 출신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마지막 근무일, 기지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정말 아쉽다며 한국에서 잘 살라고 가끔 연락하라고 했어요. 동료들의 진심 어린 배웅을 받으며 기지를 나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회스럽기보다는 홀가분했거든요. 그날 저녁 유나와 함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어요. 유나가 정말 고맙다고,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유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라고 답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평범한 연인이 될 수 있다고. 군인과 탈북자가 아니라 그냥 존과 유나로 말이에요. 그날 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았다는 걸 느꼈어요. 20년간 걸어온 길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한 거였거든요. 두렵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유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제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 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저녁 후 첫 달은 정말 바쁘게 지나갔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거주지를 정하고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었거든요. 다행히 취업은 생각보다 빨리 해결됐어요. 서울에 있는 다국적 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제 경력을 높이 평가해줬거든요. 면접관이 저 같은 분을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미군 정보과 출신에 한국 상황도 잘 아는 사람을 말이에요. 정말 기뻤어요. 한국에서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언제부터 출근 가능한지 물어서 내일부터라도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직장인이 되었어요. 회사는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 진출을 도와주는 보안 컨설팅을 주로 했어요. 제가 맡은 업무는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과 관리였죠. 첫 출근 날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김대리라고 인사하는 분께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더니 한국어를 정말 잘한다며
몇 년 배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3년 정도 됐다고, 아직 부족하다고 답했더니 아니라며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해 배웠어요. 회식 문화, 상하 관계, 업무 처리 방식 등 모든 게 미군과는 달랐거든요. 적응이 어떤지 물어보셔서 새롭지만 재미있다고 답했어요. 다행이라며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일주일 후, 유나와 함께 새 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를 선택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보여준 곳은 작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주변에 공원도 있고 시장도 가까웠거든요. 좋은 것 같다며 유나의 의견을 물었더니 자신도 좋다고 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공동거주지를 마련했어요. 비록 전세였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기뻤습니다. 이사 당일,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를 가져다 주시며 이사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이거라도 드시라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남편분은 외국분이라며 한국말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좋아서 계속 살기로 했다고 답했더니 어머나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아요 하시며 신기해하셨어요. 네, 정말 좋다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 유나와 함께 새 집에서 첫 식사를 했어요. 유나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김치전이었죠. 새 집에서의 첫 밤이라며 정말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어요. 유나가 후회 안 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냐며 후회할 일이 없다고 답했어요. 그래도 가끔 걱정된다고, 제가 원래 살던 방식과 너무 다르다고 했어요. 달라서 더 좋다고,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거든요. 한 달 후, 유나가 특별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사회복지사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냐며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자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멋진 계획이라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공부할 때 옆에서 응원해 주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유나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저녁에는 공부를 했어요. 저도 퇴근 후에는 유나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보여달라고 해서 함께 봤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유나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우리는 동네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 동네 체육대회가 있다며 유나가 말했어요. 체육대회냐고 물었더니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미있겠다며 참가해볼까 했어요. 체육대회 당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축구를 잘한다며 우리 동네 축구팀에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이냐며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동네 축구팀에도 가입하게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축구를 하며 이웃들과 친해졌습니다. 유나도 부녀회 활동에 참여했어요. 요리를 정말 잘한다며 어디서 배우는 거냐고, 어머니한테 배웠냐고 물어보셨을 때 잠시 유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혼자 연습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유나의 사정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챙겨주셨어요.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라며 가져가라고 하시고 뭘 이웃끼리 당연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정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1년이 지날 무렵 저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동료들이 승진을 축하해주며 한국에 적응을 정말 잘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좋은 동료들과 이웃들 덕분이라고 답했어요. 승진 소식을 유나에게 전했을 때 그녀가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 축하한다며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가 열심히 한 결과라고 유나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승진 축하 겸 데이트를 했어요. 처음 함께 갔던 한식집에서 삼계탕을 먹으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기억하냐며 처음 여기 와서 삼계탕 드셨을 때를 말했어요. 물론 기억한다고. 그때 유나가 너무 맛있어 한다고 놀랐다고 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유나가 말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유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물었더니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어요. 정말이냐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어요. 유나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배치받은 곳이 좀 멀다고 했어요. 어디냐고 물었더니 부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어요. 부산은 서울에서 꽤 멀거든요. 부산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네라며 거기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럼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건지 물었더니 자신이 가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서울에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부산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정말이냐며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하냐고 유나가 물었어요. 부산에도 지사가 있다고 전근 신청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이라고 말하려는 유나에게 우리 함께하기로 했다며 어디든 함께 가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부산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말이죠. 한국에 뿌린 뿌리가 이제 다른 곳에서도 자랄 준비가 되었어요.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부산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나와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산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유나가 갑자기 아침에 화장실에서 나와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디 아픈지 물었더니 아니라며 그냥 좀 어지럽다고 했어요. 병원 가봐야겠다고 말했지만 괜찮다며 잠깐 쉬면 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칠째 이런 증상이 계속됐어요. 결국 제가 강요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어요. 임신 7주차라며 축하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유나도 저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거든요. 정말인지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네 확실하다며 건강한 아기라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나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다고 했어요. 네라며 믿어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했어요. 정말 꿈만 같다며 유나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저도 그렇다며 우리가 부모가 된다니 신기하다고 말했어요. 좋은 아빠가 될 것 같다고 유나가 말했고 유나도 훌륭한 엄마가 될 거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유나를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하기로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하자고 유나가 말했고 저도 그러고 싶었다고 답했어요.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화려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해서 따뜻한 결혼식을 원했어요. 결혼식 날 동네 이웃들과 회사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정말 축하드린다며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에서 제가 한 서약을 기억해요. 유나와 함께 이 한국 땅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겠다고, 우리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했어요. 유나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저와 우리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중에도 유나는 열심히 일했어요.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거든요. 상담을 받은 분이 고맙다며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센터장님도 유나를 높이 평가해 주셨거든요.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 유나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어요.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요라고 물었더니 네라며 자신이 임신한 걸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다고 했어요. 유나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이런 기쁜 순간에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러울까요? 어머니도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라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했어요. 그럴까 하며 유나가 물었고 확신한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거라고 말이에요. 유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제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졌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몸조리 잘해야 한다며 미역국도 끓여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인사드렸어요. 한국의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드디어 출산일이 왔어요. 새벽에 진통이 시작되어서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무섭다고 유나가 말했지만 괜찮다고 제가 옆에 있다고 답했어요.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유나가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조마조마했거든요. 몇 시간 후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축하드린다며 건강한 딸이라고 하시면서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작고 빨간 얼굴의 우리 딸이었거든요. 유나에게 우리 딸이라고 말했더니 정말 예쁘다며 유나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기 이름은 하나로 지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간호사 선생님도 하나라니 정말 예쁜 이름이라며 한국에서 태어난 특별한 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실에서 하나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는 순간 아버지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정말 기적이라고 말했더니 유나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다고 답했어요. 하나가 태어난 후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트림 시키기. 모든 게 서툴렀지만 재미있었거든요. 간호사 선생님이 참 잘한다며 아기 아빠들 중에 이렇게 적극적인 분은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제 딸인데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퇴원하는 날, 동네 이웃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해줬어요. 아기가 정말 예쁘게 생겼다며 누구를 닮았는지, 둘 다 닮은 것 같다며 아주머니들이 하나를 보며 감탄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진짜 육아가 시작됐어요. 밤중에 울 때마다 번갈아 가며 일어나고 기저귀 갈고 수유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고맙다며 혼자였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유나가 말했어요. 뭘 우리 함께 하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하나가 태어난 지 한 달 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톰슨 중령이었습니다. 축하한다며 아버지가 됐다면서 부산 출장 와서 들렀다고 아기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톰슨 중령이 하나를 보며 미소 지으며 정말 예쁘다고 저를 닮았냐고 물었어요. 모르겠다며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답했어요. 한국에서 잘 사는 것 같다며 후회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전혀 없다고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답했어요. 톰슨 중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옳았다고 사람에게는 일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톰슨 중령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아내도 좋은 사람 같고 아기도 건강하고 더 바랄 게 없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다고 답했어요. 하나가 100일이 되었을 때 100일상을 차렸어요. 한국 전통에 따라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축하했거든요.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에게 건강하게 자라라며 예쁘게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한국 문화가 정말 좋다며 이런 따뜻함이 좋다고 말했어요. 그날 100일상을 차리며 깨달았어요. 하나가 자라날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한국의 정과 미국의 개방성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저는 존 밀러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삶을 찾은 사람이에요. 한국이 저에게 준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가족, 그리고 제2의 인생이었습니다. 유나는 탈북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저는 군인이라는 틀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사랑의 이야기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하나의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유나와 함께 오늘 하루를 나누며 마무리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쌓여가며 우리만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에게 준 것은 단순히 만날 기회만이 아니었어요. 사랑할 용기, 새로운 삶을 선택할 용기,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이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출신도, 국적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처럼 이 땅에서 새로운 사랑을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